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신혼집 마련을 제외하고도 평균 결혼 비용 지출이 가구당 4,6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 현장에서 주거복지 현안을 직접 챙기기 위해 전국의 주거복지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장 열흘의 추석 연휴 기간에 출근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나 맞벌이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업주 승낙 없이 사용해도 무단 결근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의 행정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임신부가 휴가, 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별다른 이유 없이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거나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직장을 다니는 임산부가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도 조속히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신혼집 마련을 제외하고도 평균 결혼 비용 지출이 가구당 4,6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의 20, 30대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택 마련 비용 외에 혼수와 예물, 예단 등에 대한 신혼 가구당 평균 지출은 4,590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혼수 비용이 32%인 1,460만 원이었고 예단과 예물, 결혼식 비용이 2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95%는 결혼 문화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과다한 혼수와 예물, 예단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지역의 주거복지 실태를 점검하면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 현장에서 주거복지 현안을 직접 챙기기 위해 전국의 주거복지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안을 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부는 또 소외계층 중 저소득 신혼부부와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 자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장 열흘의 추석 연휴 기간에 출근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나 맞벌이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주말 휴일과 법정 공휴일은 50% 가산 요금이 붙어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지만 임시 공휴일인 10월 2일에는 평일 요금이 부과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나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단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생리대에서 시작된 유해물질 불안감이 기저귀, 팬티라이너 등 위생용품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해 못할 일은 구조도 비슷하고 몸에 직접 닿는 것도 같은데 제품마다 규제가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이미 드러난 대로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환경연대의 유해물질 검출 생리대 보고서를 대신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함된 생리대 11종 중 5종은 팬티라이너입니다. 팬티라이너는 여성들이 평소 또는 생리량이 많지 않은 시기에 사용하는 제품인데 생리대와는 관리 체계가 다릅니다. 생리대는 의약 외품인 반면 팬티라이너 일부 제품은 의약 외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입니다. 생리할 흡수용으로 나온 팬티라이너는 의약 외품으로 지정돼 안전과 품질 등을 검사받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은 별다른 관리를 받지 않습니다. 의약 외품인 생리대조차 불안하니 일부 팬티라이너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역시 민감한 피부에 닿는 유아용 기저귀도 관리가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저귀는 의약 외품이 아니라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어 신고만 하면 팔 수 있습니다. 공산품이라 관리도 식약처가 아닌 국가기술표준원이 맡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기저귀는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식약처가 관리한다지만 신고 대상일 뿐 의약 외품처럼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나 용도가 비슷한데도 제품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분류 체계,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허술한 관리 구조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도심 한복판을 걸어갑니다. 이 남성은 흉기를 뒤로 감춘 채 길가에 앉아있는 누군가에게 말을 겁니다. 장면을 목격한 상황실 관제요원이 경찰에 신고해 사고를 막습니다.
한밤중 주택가 골목길에서 또 다른 남성이 주차된 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찹니다. 쓰레기통을 던지더니 벽돌을 주워 차를 마구 부숩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청년을 데려갑니다. CCTV가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잇따르자 시내 곳곳에 CCTV 7,800여 대를 설치했는데 설치만으로도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해소됐습니다. CCTV가 없을 때는 밤에 다니는 게 불안해졌는데요. 주변에 많이 설치됨으로써 불안한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더구나 상황실 관제 요원들은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모두 3,000여 건을 경찰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해 각종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서 등에 영상자료 3,200여 건을 제공해 범인 480명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관제요원들이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경찰과 연계해서 3,000여 건의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4배 정도의 실적을 올린.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CCTV는 시민 안전에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작용 논란이 제기된 생리대 사태로 소비자 단체 소송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 책임이 쉽지 않아 승소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달 초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해온 소비자 3천여 명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부작용 논란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식약처 검사와 별도로 유해성 확인을 위한 감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생리대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 보니 소비자 소송은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품의 하자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소비자들이 입증해야 해서 사실 승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갤럭시 노트 7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이나 가짜 백수호로 번진 손해배상 소송 역시 비슷한 이유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살충제 계란이나 생리대 파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집단 소송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 일부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 역시 소송 없이도 구제받는 제도로 증권 분야에 한정된 소송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법률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입증 부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자료를 업체 측이 주지 않으면 피해가 입증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소비자 소송과 관련해 법률의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또래에게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부산의 한 여중생의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도 10대 소녀들이 여고생을 무차별 폭행해 전치 2주 진단을 받게 한 사건이 드러났고, 지난 3월 인천에서는 10대 소녀가 이웃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10대 범죄의 잔인성과 폭력성은 이미 성인 범죄 수준을 넘은 실정이지만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최고징역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소년법상 14세 미만은 사회봉사 같은 보호처분으로 대신하고 만 10세 미만은 형사적 책임이 아예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성년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보완책 마련을 함께 요구합니다.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특혜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법정 규정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정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지 형량이 낮다 높다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형량도 너무 낮아요. 법이 범죄의 잔혹성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명절 때 가족, 친지들 대접할 먹거리나 조상님 차례 음식, 좋은 재료로 푸짐하게 차리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먹거리 물가가 너무 뛰어서 양껏 사기 부담스럽죠.
살충제 계란 파문이 터지면서 비싸게 산 음식 마음 놓고 먹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가 국내산 항정살로 둔갑했습니다. 칠레산을 해동해서 국내산으로 설치했습니다. 이런 비양심적인 영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석 때 수요가 몰리는 제사 선물용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위생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번 단속엔 관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공무원 3,780명과 소비자 명예감시원 4,230명 등 8천여 명이 투입됩니다. 대형마트 등 전국 농축수산물 판매업체 2만 3천여 곳을 불시에 들이닥쳐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명절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한과와 과일, 굴비, 전복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먹거리 물가 대책도 내놨습니다. 최근 물가는 폭염, 폭우 등 작황 여건 악화로 신선 채소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제법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추석 기간 많이 팔리는 10개 품목 비축 물량을 시장에 대거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배추는 1일 공급량을 평상시보다 38% 늘려 총 7,140톤을 시장에 풀고 무와 사과는 각각 3,240톤, 8,400톤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소고기 9,600톤과 돼지고기 36,000톤 등 육류도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산림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매일 점검할 계획입니다. 40대 주부 우모 씨는 며칠 전 대형마트에서 사온 생리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조일자가 2014년 3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생리대 사용기한 3년을 훌쩍 넘긴 제품이었습니다. 사용기한은 식약처가 제품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간으로 이 기한이 지나면 안전한 제품이라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모르고 들고 왔죠. 예. 근데 마트니까 믿고서 가장 최근 거겠지 하고 들고 왔던 거죠. 해당 점포는 제품을 환불해줬지만 본사 측은 이 제품이 해당 매장에서 판매된 게 맞는지는 증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기한은 제품 겉포장에만 적혀 있어 직원들이 눈으로만 확인할 뿐 전산상으로는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유통업체에 점검을 나서 시정 조치를 한다지만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도 쉽지 않은 셈입니다. 사용기한을 허술하게 관리한 건 제조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 생리대 겉포장지에 제조일자만 찍었을 뿐 사용기한에 대한 안내는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생리대에 사용기한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소비자들은 매장에 있는 대로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체의 정보 제공 부족과 유통업체의 관리 소홀로 소비자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속속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전기안전, 우리 아이 위해 앞장서요 편입니다.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전재희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통해 여러분을 뵙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보건복지 행정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해마다 하락을 거듭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태어나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어지고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도 하지 말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말자. 저는 오늘 딱딱한 통계 수치를 인용해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저 역시 일남일녀의 엄마입니다. 돌이켜보면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일하는 엄마로서 저에게도 출산과 양육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겪은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들을 이야기한다면 몇 날 몇 달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신비로움 그 자체요, 기쁨 그 자체입니다. 아이의 천사와 같은 미소와 커가는 모습은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립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우리도 더불어 행복하게 성장을 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통해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사회 전체적으로 양성평등의 분위기가 자리 잡아가고 있고 여권 신장과 함께 여성의 사회활동도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이 임신과 출산, 양육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할 것은 남성에 비해 훨씬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이 여성의 사회 진출과 성공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직장은 가정 친화적이거나 여성 친화적이기보다 업무 성과가 높아지고 단기적인 효율 중심이 많아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보다는 꺼려하는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포기하게 된다면 일 때문에 우리 삶에 보다 본질적이고 소중한 보람과 기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임신, 출산, 양육이 때로는 힘든 일과 겹쳐 전쟁과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행복과 기쁨이 비교할 수 없도록 더 컸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을 만나면 엄마는 꼭 되어보라고 권합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삶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기쁨이요 보람임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출산율을 높이기에 필요한 대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행복이요, 즐거움이고 희망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직장이, 사회 전체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아이가 귀한 나라입니다. 귀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들이, 특히 엄마들이 배려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는 아이들의 출산 양육 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엄마 아빠는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 성장 비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면입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 숙면을 취해야 하는데요. 수면은 낮에 활동하면서 생겼던 피로를 풀면서 동시에 왕성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만큼 아이들이 쑥쑥 클 수 있는 시간이겠죠. 그야말로 잠이 보약입니다. 부가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